안녕하세요. 제4회 선배 연구자 특강 순우인의 연구일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우인의 연구일지는 전문 연구 역량과 경험을 지닌 우수한 연구자를 초청해 학문 분야별 논문 작성법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오늘 제4회 순우인의 연구일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졸업생 최준혁 연구자님과 함께합니다. 융복합 분야 논문 작성을 위한 단계별 경험과 전략 소개를 주제로 하여 공간 데이터의 특징, 처리 방법, 가능성 등 논문 작성 경험과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준혁 연구자님은 김세훈, 이재승, 임저스틴 교수가 공동 지도하는 도시설계 연구실 출신으로 도시설계의 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통합하는 연구를 지속하였으며 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수상, 수원시 치안 빅데이터 공모전 입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티 단행본 저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LH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 분석학교의 교과목 조교로서 파이썬을 활용한 공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교육을 진행하고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 양성교육단의 파이썬 기초 및 데이터 분석 과정 담당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의 강연 후 연구자님과 자유롭게 Q&A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준혁 연구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순우인의 연구일지 네 번째, 이게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융복합 분야 논문 작성을 위한 단계별 경험과 전략 소개 를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저의 소원 주제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법과 과정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넓은 데서 강연을 해보는 게 일단 처음인 것 같아서 살짝 떨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도 발걸음 오와주신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일단 저는 이제 학부 때 전공이 건설환경공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대학원으로 석사를 와서 이제 도시환경 설계 전공, 그리고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을 이제 이수하였습니다. 이제 석사 학위 취득 후 환경계획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이제 재직을 하고 이제 재직을 일단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하고 연구원 동안 이제 주로 다뤘던 게 이제 뭐 AI를 어떻게 이제 그 디자인에 접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간 데이터를 대용량 공간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해서 이제 도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뭐 특히 뭐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 뭐 에너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다뤄본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 분야로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도시설계 연구실이고요. 이제 김세훈 교수님, 이재승 교수님, 또 저스틴 교수님 세 분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연구 분야는 좀 새로운 위기 상황, 뉴노멀에서 어떻게 이제 도시 공간이 변화하는지, 또 도시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AI를 통해서 어떻게 접목해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고, 또 이제 에너지 자립, 워케이션 등 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 기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전통적인 도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데이터의 분석 시각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하고요. 이런 이제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또 이제 뭐 설계 자동화 같은 디자인 오토메이션 같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공간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가공되지 않고 단순히 기록된 정보들을 이제 주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공간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단순하게 지도에서 뭐 점으로 찍든 뭐 선으로 긋든 이렇게 점선면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공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시각화하면은 좀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시도는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좀 유명한 사례로는 이제 존 스노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산업혁명 때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콜레라가 어떤 질병인지도 잘 모르고 왜 발생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노우라는 분이 이제 콜레라 환자의
그 분포를 이제 환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하고 또 이제 그 물펌프의 위치를 파란 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 콜레라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이 이제 브로드 스트리트 그 우물가 근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콜레라의 원인이 이제 브로드 스트리트라는 이제 그 우물 때문에 발생을 한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콜레라가 수인성 질병이고 브로드 스트리트 우물가를 폐쇄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과거에서도 이제 공간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유출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당시 시대에는 이 빨간 점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야겠죠. 뭐 옆집에도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냈어야 했다면 사실 지금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게 정말 많이 생성이 되고 있죠. 한 2010년대부터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가 보급화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제 데이터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뭐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뭐 그런 메시지도 많이 받고요.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회사들도 이제 위치 정보를 저희 모으고 있고, 특히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도 기지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지국에 이제 연결된 단말기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어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 유동 인구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은 다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인구가 어디 분포하는지 이런 생활 인구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든 아니면 위치 정보를 포함한 공간 데이터로 남기가 시작을 했죠. 또 이제 2015년대부터는 공공 데이터가 좀 적극적으로 개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공 데이터라는 게 사실 공공 입장에서는 쉽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뭐 지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적국으로 넘어간다면 뭐 군사적인 보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데이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뭔가 발생하는 민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에서는 뭔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민간 지도 서비스도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실익이 많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2015년쯤부터 공공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 공공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뭔가 별로일 것 같다고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표면이 어떻게 이제 덮여 있는지 토지 피복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땅, 뭐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뭐 토지 특성 정보, 건축물 정보 등 정말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주제가 이제 공간 데이터잖아요. 일반 데이터 말고 그럼 공간 데이터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그 공간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유명하신 이제 연구자분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정보의 약 80%가 지리 또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냥 예시로 배달 주문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럼 뭐 배달 주문이라면은 뭐 시킨 사람의 아이디도 들어가고 어떤 제품을 시켰는지 시킨 뭐 제품의 이름 그리고 가격 그리고 시킨 시간도 들어가겠지만 뭐 주소도 들어가겠죠. 내가 어떤 집으로 내가 뭐 물건이든 뭐 음식을 시켰는지 그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주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소라는 건 특정한 위치가 있고 이 경위도로 바꿀 수가 있죠.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학교 38이라는 곳은 뭐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경위도로 바꿀 수 있고 지도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도시 이름, 뭐 나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적 지도로서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공간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랑 다르게 가지는 특징이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가 가지는 테이블 말고 뭐 지오메트리라는 이제 새로운 컬럼이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빨간
점선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코드들 그리고 어떤 행정등에 속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일반적인 이제 뭐 스트링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숫자라든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점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 도형 이게 이 0번 컬럼이 그래서 어떤 도형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 값을 포함하고 있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에서는 이제 좀 도형의 종류와 이제 좌표 값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들을 이어서 그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지점의 좌표들 뭐 동경 126.97 북위 37.579 이런 여러 좌표들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서 이제 그 도형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가 뭐 그 폴리곤만 있는 거 아니고 점, 선, 면 등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딱 포인트 하나로 되어 있어서 뭐 주소라든지 가게 정보, CCTV 위치 같은 정보가 점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 데이터는 이제 뭐 도로라든지 버스 노선 정보 같은 게 이제 선 데이터가 되고 이제 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구역이라든지 건물 정보, 토지 정보와 같이 뭔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면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 데이터를 가져와 보면은 아까는 이제 이렇게 폴리곤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포인트라고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 맨 앞에 이제 도형의 종류가 이제 바뀌고 이제 뒤에 좌표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는 이제 그 지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위도, 경도 이렇게 딱 두 개의 값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데이터는 이제 도형 정보와 좌표가 있어서 이제 지도에 매핑이 가능한데 이 좌표라는 게 사실 어디를 내가 0,0 원점으로 하냐 아니면 그 좌표 그 단위를 뭘로 하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경위도로 이제 좌표를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경위도 좌표기라고 하면은 뭐 적도를 이제 x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니치 좌우선을 y축으로 해서 이제 적도와 뭐 그리니치 좌우선이 만나는 지점을 이제 0,0으로 하고 이제 그 단위는 이제 도로 해서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장점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라는 단위가 뭐 적도랑 북극 근처 그 극지방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도 근처에서 1도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북극 근처에서 1도 움직이는 게 그 거리가 그 동쪽으로 예를 움직인다고 치면은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사실 평평하지 않고 이제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1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면적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단위는 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미터 단위로 좌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투영 좌표계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제 투영 좌표계가 뭐냐면은 이제 이 구에다가 그 종이를 이렇게 대요. 그럼 종이를 대면은 이제 그 원점 그 닿는 점이 있겠죠. 이 닿는 점 근처에다가 닿는 점이 있고 그럼 이제 지구본 가운데서 그 종이에다가 빛을 쏴줍니다. 그럼 뭐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따라서 지도를 그려서 이제 투영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원점 주변에서는 그 종이랑 지구본이 이제 거의 평평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오차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닿는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대신에 이제 그 원점 주변에서는 오차가 작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미터로 단위를 설정해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원점 주변에서는 뭐 넓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길이를 구한다든지 하면은 되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그 넓이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미터 단위로 하는 이제 투영 좌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원점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좌표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위에 있냐, 아니면은 조금 서해상에 있냐, 아니면 좀 더 동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좌표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원점 주변에서는 정확하지만 이제 좀 원점에서 멀어지면 불정확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외에도 도형 종류, 좌표계를 포함한 지오메트리가 포함되어 있고, 뭐 경위도 미터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 자기 상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자기 상관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간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유사한 관측치들이 서로 밀집하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그 동별로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를 해보면 뭐 강남 근처에서는 높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낮고, 마찬가지로 투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뭐 매매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지 정당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인접 지역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데이터 말고 공간 데이터를 썼을 때 가능성은, 저는 그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현상이 주변과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그 주변 인접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정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달 주문 데이터를 예시로 들면은 이 주소가 있죠. 원래 데이터라면은 이 주소가 그냥 단순히 컬럼 하나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제 이 주소들을 이제 지도에다가 매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지점 주변으로 뭔가 그 논의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접 지역과 연계된 지문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경사진대에 있어서 좀 많이 뭔가 시켰을까? 아니라면은 이 지역에서 많이 시켰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이 지역에서 주문을 많이 했을까? 이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단순히 2차원 테이블을 넘어서 이제 2차원의 새로운 지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화를 통해서 뭔가 차원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 데이터를 이제 그 툴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툴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툴은 엑셀이죠. 그래서 뭐 더블 클릭해서 값을 입력하기도 편하고, 뭐 평균이라든지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사실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데이터가 막 10만, 100만 개가 넘어간다면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렉을 먹던지 아니면은 좀 굉장히 어려워져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파이썬하고 R을 지원을 하는 개발 환경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발 환경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셀 단위로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데이터 처리라든지 아니면 시각화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3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의 파이썬을 이용해서 최근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파이썬 말고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불러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이제 파이썬의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건데,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패키지로는 가장 유명한 게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래서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전처리하고 결측치를 빼고 집계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트플롯립이라든지 시볼, 플롯리 같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플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줌인 줌아웃도 용이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엑셀과 파이썬,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하나 개별로 수정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그냥 셀에 놓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복잡한 함수들도 함수에서 찾아서 내가 클릭만 잘 한다면 복잡한 함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대용량 데이터 작업이 느리고 테이블 집계하고 변환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따로 기록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좀 반대예요. 그래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파이썬 코드로 기록이 되고, 또 이제 대용량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테이블 집계 변환을 이제 좀 약간 플렉시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셀 하나에 일일이 있는 그 개별값 수정이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크사인 같은 경우 다른 패키지와 연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 엑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각각 있거든요. 이제 공간 데이터에서 엑셀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GIS입니다. 그래서 공간 데이터를 이제 편집하고 이제 시각화, 연산들을 이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래서 GIS도 엑셀처럼 뭔가 이 도형의 모양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개별값을 일일이 내가 수정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버벅거린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지오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지오판다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 데이터 그 판다스의 약간 공간 데이터 분석 버전입니다. 그래서 공간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전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산 등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는 포리움, 맵박스, 파이뎁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좀 장점이 이제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해서 그냥 네이버 지도처럼 줌인, 줌아웃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각도를 좀 틀어서 튼다든지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지도가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랑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또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엑셀하고 다른 이제 데이터 라이브러리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GIS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수정한다든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용이를 하나 좀 대용량 데이터 작업이 느리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집계 변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그 과정들을 기록하는 게 어렵다면 반대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량이 큰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개별값, 도형을 일일이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를 잘 다루시려면 이게 사실 이 GIS랑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이 굉장히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둘 다 좀 능숙하게 다루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를 다루실 때 일반 데이터에서 좀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연산입니다. 이 공간 연산이라는 것은 도형의 이제 뭐 공간적 변화, 공간적 관계. 그러니까 뭐 겹친 여기에 뭐 겹치는지 아니면은 속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관계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오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추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이제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버레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레이어를 겹쳐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 추출을 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카페 정보를 포인트로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관악구에 속해 있는 카페들만 내가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관악구 경계 폴리곤하고 내가 오버레이를 시키면은 이 관악구 안에 있는 이제 카페만 내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레이 연산은 이제 주로 이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연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의 공간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악구 카페를 이제 또 점 데이터로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행정동 정보를 내가 붙이고 싶어요. 컬럼으로 붙이고 싶다면 그 관악구 카페 그 점 데이터들에다가 행정동 그 폴리곤들을 이제 스페셜 조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카페들이 어느 행정동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그 컬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인치 샌드위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청림동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공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셜 조인 연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뭐 추출이라든지 조인 이런 연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 관계에 따라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 데이터의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간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시각화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일반 데이터에 비해서 색깔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차원적으로 이미 그 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반 데이터 같은 경우 뭐 바 그래프라든지 라인 그래프로는 이제 그 높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로서 뭔가 값들의 차이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미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긴 하지만 좀 어렵고, 주로 이제 색깔로 뭔가 값의 크기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색깔을 다루실 때 좀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제 뭐 단일 극값을 쓰냐 아니면 양극값을 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수 같은 경우에는 0이 제일 작고 점점 이제 커지는 이제 단일 극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값이 작을 때는 연한색, 값이 커질수록 진한색, 이렇게 이제 세퀀셜한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게 좋고, 반대로 이제 뭐 작으면 파란색, 크면 빨간색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래프가 의미가 많이 없어지죠. 대신에 이렇게 양극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투표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감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극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데이터를 또 시각화할 때 또 고려할 게 이제 그 데이터의 양하고 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424개 행정동 전체 이동을 시각화를 한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그래프가 떡져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가 의미 있는 값만 줄여서 시각화하는 게, 특히 이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경험들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입학을 했던 게 도시 계획 및 설계 전공이죠. 그래서 도시 설계 전공으로 입학을 했는데 저희 분야가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해가지고 초반에는 갈팡질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시 계획 및 설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들까라는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연계가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크게는 이제 뭐 토목환경공학 그리고 건축학, 사회과학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목환경공학이라면 뭐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후변화에 어떻게 도시가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뭐 건축학이라면은 뭐 보행 동선이라든지 용도에 관한 질문들 뭐 사회과학이라면 특히 뭐 경제적 관점에서는 여기를 개발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구도심의 역사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 계획 및 설계에서 좀 광범위함 때문에 어떻게 초반에 좀 갈팡질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했던 게 그럼 먼저 이제 관심 키워드 한두 개라도 정해보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주제들 중에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 성향이고 좀 공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도시 형태에 따른 그런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그 박람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의식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탄소 배출이 제로에 가깝고 녹지가 많은 그린시티 그리고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키워드를 도시 설계와 에너지 이렇게 키워드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를 정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려고 교수님하고 면담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뭔가 이런 큰 흥미 있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주제를 좁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로 환경에 따른 뭐 활력도를 보겠다. 되게 뻔한 주제이긴 하지만 아니면은 뭐 녹지의 주변 녹지 분포에 따라서 좀 뭐 자살률이라든지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관계들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뭔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주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빨리 파기 시작해서 결국엔 나중에 좀 논문 작성을 원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구 방법론도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나 아니면은 이 도시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연구 방법이 나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인터뷰를 활용해서 이제 깊은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이제 중간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에서 뭔가 깊은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통계적 검증이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것에 자신이 있어서 이제 뭐 빅데이터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좀 적성이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하셔서 그 연구 주제를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냐, 내가 이제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데이터 연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이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해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좋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단위도 작고 표본도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유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뭐 기업이라든지 연구소의
그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용해서 뭔가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공간 데이터면은 이제 국가 공간 정보 포털, 국토 정보 플랫폼,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에서 이제 공간 데이터들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에서 지번별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번 단위로 이제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번이라는 게 이제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은 집 한 채 한 채잖아요. 거의 굉장히 마이크로한 수준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에 필요한 좋은 데이터를 좀 운 좋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를 찾고가 끝은 아니고 사실 몇 가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데이터를 구한다고 해도 이 데이터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뭐 입력값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력되지 않은 값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클린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이때는 이제 결측치랑 이상치를 내가 어떻게 제거할지 또 이제 필요할 때는 정말 일일이 정리를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결측치하고 이상치를 뭔가 제거하는 기준이 일단 저 같은 일단은 결측치는 사실 거의 빼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치는 저는 그 방법 중에 이제 IQR 방법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부터 뭐 3표준 편차까지 아니면 뭐 엄격하게는 뭐 1.5에서 3표준 편차까지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만 뽑고 나머지 아웃라이어들은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상치를 제거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제 스케일하고 해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연구하고 싶은 이제 단위, 공간 단위로 데이터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자치구, 도시 단위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게는 뭐 아파트 단지, 집원, 더 작게는 뭐 개인 단위까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표본수 확보에는 굉장히 유리한데 개인정보라든지 용량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단위가 작을수록 그 연구의 차별성을 뭔가 쓰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접근이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어느 정도까지 내가 스케일을 낮춰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도 찾았고 연구 키워드도 찾았으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주제로 그러니까 연구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좀 먼저 리뷰 논문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리뷰 논문이라는 게 한 분야에서 되게 저명한 연구자가 정말 뭐 몇백 개, 뭐 100개가 넘는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출판을 한 논문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리뷰 논문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 그 리뷰 논문을 찾는 건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따옴표를 넣고 거기다가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단어가 속한 것만 이제 논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리뷰 논문을 이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반 폼, 뭐 에너지, 리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리뷰 논문을 찾았었고, 그리고 리뷰 논문을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지금까지 좀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이 연구 결과라는 게 이게 항상 일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뭐 어떤 데서는 양해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어떤 데서 음해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이런 컨트로버시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 분야의 관점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리뷰 논문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리뷰 논문에서 이제 참고 문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거 리뷰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은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관심 있는 논문을 읽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뷰 논문을 읽으면서 좀 흥미있었던 인용 논문들을 다시 찾아서 이제 천천히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읽었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뭐 활용한 연구들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쓴 경우, 뭐 아니면 두 개 접목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연구 방법론들을 사용한 논문들도 읽으면서 좀 시야가 넓어지고 대신 이제 인터레스트는 좁히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분야에서 좀 인용이 많은 논문들, 고전 논문들은 꼭 읽어보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이 앞에 두 개는 웬만한 이제 대학원생 분들이라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이 컨셉 개념도를 그리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읽으면서 뭐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개념들이 있으면은 그 개념들 간의 그 영향 요인들을 이제 화살표로, 어떻게 인과관계를 화살표로 해서 도식화하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어반 폼이 어떻게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 특히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파악을 하면서 이론적 배경이 많이 구체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손으로도 많이 그렸는데 제가 그냥 컴퓨터로 빠르게 그린 것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대단한 거 아니고 정말 이런 개념들끼리의 인과관계들을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들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이제 제가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공 분야 논문도 읽으면서 통계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파이썬이랑 GIS, 프로그래밍 툴 공부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아노바라든지 뭐 회귀분석 등 여러 가지 통계적 검증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검증 방법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가장 통계학 공부를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학교 강의였던 것 같아요. 뭐 학부라든지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된 통계학 수업들을 많이 들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프로그래밍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 문법, 조건, 방법문, 함수문은 숙지를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다 보면은 후반부에 클래스라든지 모듈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알고는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for문, if문, def문 정도 이제 숙지를 하면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판다스, 매트플로릿 뭐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그럼 이제 그런 기본 문법을 숙지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는 걸로 이제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래밍 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뭐 공모전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좀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또 수업 조교 기회가 있어서 그런 수업 조교 활동을 통해서 깊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탐색하고 또 이제 그 연구에 필요한 다른 역량들을 기르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의 단계가 가설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성정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절차대로 쭉 안 가는 것 같아요. 쭉 안 가는 것 같고, 가설 수립과 방법 선정, 이 가설 검증이 계속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설 수립하고 방법 선정하고 검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올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발견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 아니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 데이터 관련 연구에서는 이게 그냥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게 계속 뭔가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복잡한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적지만 가설 검정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 소득계층별로 보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도시의 건물 밀도 노지양에 따라서 냉방에너지 증가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 연구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게 되면은 답사라든지 아니면 설문 인터뷰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가끔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상지에 가서 뭐 느껴보고 아니면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연구를 해도 뭐 간단하게라도 뭐 설문하고 인터뷰 그냥 동네에 사시는 분하고 아파트 사시는 분하고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도 뭐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특정한 모델과 방법에 좀 얽매이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뭐 딥러닝도 쓸 수 있고 머신러닝도 막 쓰고 싶고 막 하면은 막 그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모델들이 많잖아요. 기똥찬 모델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막 쓰고 싶은 때도 물론 써서 이제 좋은 연구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이게 초반부터 내가 이걸 꼭 쓰겠다 하고 고집을 하는 거는 막 그렇게 이게 좀 시야가 많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막 처음에는 막 가로경관 분석할 때 딥러닝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 의미론적 분할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내가 꼭 써야 될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한 모델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새로운 가설을 결국에는 검증을 하는 게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교수님 동료와 연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동료랑 연구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서로 편하게 부족한 점들을 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았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와 연구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자료랑 데이터 정리를 뭔가 수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면 이제 논문들이 되겠죠. 논문들이 되고 데이터 정리면은 이제 그 중간중간 처리한 데이터 파일들이 되는데 논문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이트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읽었을 때 뭔가 인사이트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데 네. 어쨌든 뭐 방법론으로도 묻고 아니면은 그 팩터 어떤 걸 밝혔는지 뭐 어반 폼이랑 그린인지 어반 폼이랑 덴시티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사이트별로 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관계가 이제 뭐 플러스인지 뭐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결과에 따라서도 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자료라든지 자료를 이제 수시로 정리해 놓으면 작성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뭐 서지 정보 관리하는 엔드노트라든지 맨들레이 이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절차별로 내가 몇 일 며칠에 뭐 어떤 데이터를 뭐 어떻게 가공을 했다 이런 걸 좀 기록해서 수시로 정리를 하는 게 좀 성공적으로 데이터 연구를 진행하는 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연구에 임하는 자세인데 그냥 제가 석사 논문이든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때문에 논문을 작성을 하든 약간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함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근데 저는 그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결국에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끼리를 먹으려면 한 입부터 먹고 일단은 지금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참고 문헌이고요. 마무리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뜨는 데이터 분석을 왜 할까 하면은 결국에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몇 문장의 이제 통찰, 바꾸기, 인사이트로 바꾸려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기 나오신 이제 휴렛 패커드 CEO도 데이터를 정보를 통찰력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만의 분야가 있으실 텐데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필요한 통찰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강의는 2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연구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사전 질의를 먼저 제가 진행을 하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일단 데이터를 찾는 노하우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좀 정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질문을 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사이트를 부랴부랴 PPT에 추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이제 공공 데이터들, 민간 데이터들을 이 두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구글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 파일 확장자 많이 붙여가지고 데이터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뭐.csv, 범죄 데이터, 범죄 CSV 파일 아니면은 사실 범죄 데이터는 많이 없는데 아니면 행정동 SHP 파일 이런 식으로 그 확장자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검색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자기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 키워드라는 게 하나씩 생기잖아요. 인터레스트라는 키워드가 하나씩 생기면은 그 분야에서 그 최대한 이제 분석 단위가 좀 작고 대용량인 데이터들 하나씩 추천쯤은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그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분석 단위, 그러니까 한 로우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동별로 하냐, 아니면은 지번별로 하냐, 단지별로 하냐 이런 분석 단위를 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석 단위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행정동이라고 치면 카페 개수 컬럼을 추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제 분석 단위의 기초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리를 노하우를 여쭤보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이제 문제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시군구라는 게 공간 단위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분석 단위가 공간 단위잖아요. 이 공간 단위가 예를 들어서 행정동이고 구면은 이게 개편을 하고 아니면은 막 합쳐지고 나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묶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으로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청주시에 이제 4개의 구로 나눠졌는데 이게 되게 섞여가지고 나눠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청주시 컬럼 하나로 해서 그냥 예전에는 청주시랑 청원시를 합하고 나중에는 이제 4개 구를 합해서 그냥 청주시 하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제 좀 최신의 행정구역을 내가 꼭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면적 비례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 A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A라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게 한
5년 전에 가 행정구역의 한 60%, 나 행정구역 한 30%가 통합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 행정구역 그 가의 값, 뭐 인구라고 그 새로운 행정구역의 뭔가 인구라고 치면은 옛날 가의 행정구역 곱하기 0.6, 나의 행정구역 곱하기 0.4 이런 식으로 그 면적 비례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변화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이제 좀 녹지가 많으면은 그 시가와 면적만 딴다든지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간 데이터를 하면서 좀 활용해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도를 많이 보고 어디 여행을 가면은 일단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주변 지역이 어떻게 뭐 산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좀 주변 지역의 모양과 배치를 봤던 게 어떻게 보면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서울을 예를 들어서 봐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구 모양만 보면은 대충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GIS랑 뭐 이런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툴 같은 외에도 그럼 이제 통계 분석에 관한 툴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어떻게 수행을 하시냐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스태츠 모델, 그 STATS 모델스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로 이제 통계 검정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뭐 공간 회귀를 내가 써야 된다고 하면 뭐 파이쌀 라이브러리를 쓰고, 또 뭐 머신러닝,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사이킨런, 유명한 사이킨런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면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뭐 통계 검증이면 뭐 아노바, 카이스퀘어, 뭐 OLS 이런 여러 가지 검증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리그레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코드를 뭔가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적 검증 방법을 그냥 학습을 해두시고 그냥 필요할 때 그냥 그 코드를 검색해서 사실 쓰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통계 분석 뭐 툴을 막 A부터 Z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냐 이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초반에는 뭔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뭘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해 보시는 게 연구 주제 구체화에서 필요한 출발점인 것 같고, 사실 그 이후에 뭔가 구체화가 되는 과정은 뭔가 딱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데이터도 많이 정리하고 논문들을 많이 읽고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필요한 그러니까 얻는 뭔가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습관이 저는 좀 연구 주제를 좀 구체화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연구 주제랑 관련한 아이디어를 좀 달라는 요청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각화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트워크 시각화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시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사람이 이제 적으면은 그 네트워크로 이제 시각화를 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가 이제 사람 한 명씩 있고 사람 한 명 1번 사람 뭐 2번 사람 이렇게 점들 있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뭔가 시각화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 넘버가 많아지면은 이제 뭐 개인의 막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이러면 사실 모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은 그래프가 엄청 떡지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네트워크 X라는 뭐 어쨌든 라이브러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거냐면 그 네트워크의 센트럴리티를 계산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센트럴리티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사람들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친하고 이 사람을 통하면 다른 사람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 수 있냐, 이걸 이제 센트럴리티라고 이제 하는데, 뭐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between centrality, 뭐 페이지 링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적합한 센트럴리티를 통해서 뭐 시각화를 하던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일단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건 환경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나는 공간 데이터랑 좀 어떻게 엮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사실 공간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의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치는 뭐 주변 환경, 뭐 녹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 상권, 시설 이런 것들을 아마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녹지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개인의 행복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우울감, 뭐 자살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건강에 따라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이미 녹지는 아마 많이 나와 있지만, 뭐 거기서 좀 파보면 괜찮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사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로 개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수료를 한 전예진이라고 하고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연구 경험이 있고 연구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자 해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회계 분야예요. 그 회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뭐 배달 데이터처럼 일 단위로 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전국구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최소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시군구예요. 근데 그 시군구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회계 정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간 데이터가 아니라 연간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연도가 2014년부터 가장 최신이 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연간 데이터, 좀 그 안에 포괄성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회계는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야라서 이거를 이제 시군구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제표를 보시고 그 시군구 단위로 어떤 시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이니까 사실 이익은 안 났고 뭐 부채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걸 이제 공간 데이터로 연계를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 데이터를 연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 다니면은 그 시군구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군구 지도에 어떤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라고 치면은 뭐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 빨간색, 낮으면은 낮으면은 뭐 연한 하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SAP 치면은 이제 그 공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GIS에서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마 뭐 종속 변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종속 변수를 어떻게 조인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팩터가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계의 뭐 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농경지 비율이 많으면은 뭐 부채 비율이 높다더라, 아니면 공단이 많으면은 부채 비율이 적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회계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뭐 공간, 그러니까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레이어들을 하나 또 불러와서 그러면은 그 뭐 농경지 면적의 비율, 또 뭐 공단 면적의 비율, 이런 식으로 그 독립 변수들을 공간적으로 추가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공간 데이터를 접목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IS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다운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GIS는 이제 크게 QGIS랑 ArcGIS가 있는데, ARC는 이제 유료 버전이어가지고 QGIS를 아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QGIS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아마 지금 3.26은 넘어 한 3.3 정도 뭐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냥 최신 버전보다는 그 밑에 뭐 롱텀 릴리즈 뭐 그런 그 클릭 버튼이 있어요. 그럼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GIS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시간에 따른 이제 특정 동의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건조환경 변화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제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이제 사용하려는 특정 툴이 있어서 네이버 로드뷰를 활용해서 그 툴을 가지고 이제 2014년도의 그 동해 환경과 현재의 동해 환경을 비교해서 제시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툴이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그냥 매트리스를 이렇게 병치해서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엔 이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효과적인 제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연구자님이 보시기에 뭔가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나기에 좋은 시각화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그 네이버 로드뷰,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네이버 로드뷰가 있으면은 뭐 거기서 그 환경적 변화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본다는지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활동적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가 기개발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세그먼트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프로토콜이 제시된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제시된 프로토콜에 맞게 그냥 충실히 수행하고 그걸 수량화해서 제시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혼합 연구여서 사실 질적 연구가 메인이고, 그 전에 이제 변화나 그런 거를 당사자들한테 여쭙기 전에 객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중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시각화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공간 데이터를 그러니까 행정동 단위로 이제 어떤 뭐 건조 환경이 있고 이걸 이제 시간적인 변화로서 나타내는 건데, 일단 시점이 되게 여러 개냐 아니면은 적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 전후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뭐 지도가 있고 뭐 거기에다가 두 개의 지도해서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이 일단 굉장히 좋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시점이 굉장히 여러 개면 지도 여러 개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좀 곤란해지는 것 같고, 사실 만약에 시점이 여러 개고 이제 그 변화를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라인 그래프가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보고 싶으신 뭔가 그런 건조환경 변화 요인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가로 환경에서 뭐 녹지의 비율이라고 치면은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이제 변했는지 이제 그런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낫고, 근데 이제 행정동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424개 행정동 중에 뭐 녹지가 60% 이상인 뭔가 그런 행정동이 몇 개인지, 그래서 그 행정동의 개수가 y축이고 뭐 x축이 연도인 방식으로 뭔가 시역화를 하는 게 좀 그 시계열적으로 뭔가 시점이 많으면 사실 그렇게 시각화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행정동을 단위를 그 시점이 2개밖에 없는 경우라서 네. 연구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도로 제시하는 게 뭔가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이게 뭐 어떤 이게 뭐 도로의 폭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의 길이라든지 뭐 도로의 유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그거를 한 지도 안에 다 나타내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속성이 다른 것들끼리 지도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에 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럴 경우도 있던 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속성이 여러 개이신 거면은 일단은 저도 이제 지도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정동이 2개밖에 하나고 거기 안에서 속성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뭔가 지도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더 여쭤보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까지 수고해주신 연구자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해 동안 저희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